안녕하세요. 구주입의 과학 강사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중등 기말고사 중2 과학 퍼펙트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5단원 동물과 에너지에서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혈압과 혈류 속도 및 혈관의 총 단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단 여기에서 A, B, C가 빠졌네요. A, B, C는 각각 모세혈관, 정맥, 동맥 중에 하나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기에서요, A하고 B하고 C가 각각 어떤 혈관인지를 먼저 구별해야 되겠지? 자, 보면은 그래프에서 혈압과 그다음에 혈류 속도와 총 단면적의 변화 그래프를 관찰해 보았을 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혈압이에요. 자, 혈압에서 보면 이거 들쭉날쭉하죠? 이거는 심장에서 이완과 수축을 하면서 이렇게 혈압이 높고 낮음이 발생하고요. 여기는 심장에 연결된 대동맥이겠지? 그 다음에 이제 동맥에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으로 가면서 혈압이 떨어지지? 정맥. 이처럼 심장에서 멀어질수록 혈압은 낮아지게 되어 있어. 왜냐하면 심장에서 수축을 하면서 뿜어주기 때문에 심장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혈압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는 동맥, B는 모세혈관, C는 정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은 그러니까 동맥, 모세혈관, 정맥 순서이고 혈관의 총 단면적이 있는데요. 보면은 동맥이 가장 두꺼워 튼튼하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은 한 겹으로밖에 안 돼 있고 하지만 모세혈관은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모두 분포해 있기 때문에 단면적을 다 더하면 총 단면적을 생각하면 총 단면적은 모세혈관이 제일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혈관 다음으로 많이 분포해 있는 것이 정맥이니까 정맥, 그 다음에 동맥 순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혈류 속도는 혈액이 흐르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동맥이 제일 빠를 것이고요. 심장이 연결돼 있으니까 뿜어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좀 다릅니다. 모세혈관 정맥이 아니고 혈류 속도는 정맥 모세혈관 순서예요. 왜냐하면 혈관에 총 단면적이 있으면 혈류 속도는 단면적과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면적이 모세혈관과 정맥을 비교해 보면 모세혈관이 한 겹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매우 느려. 그래서 때로는 정지해 있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거든. 자, 이렇게 매우 느린 모세혈관의 혈류 속도 때문에 니은에 보면 혈액이 천천히 흘러 한 층의 세포로 된 혈관벽을 통해 조직세포의 물질 교환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기억으로 돌아가면 A는 아까 동맥이라고 그랬죠? 자, 동맥이라고 했는데 판막은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막인데요. 이제 판막은 심방과 심실 사이, 심장 내부의 심방과 심실 사이, 심장 내부에서 심방과 심실 사이 말고요. 이제 심장에서 뿜어줄 때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거꾸로 흐르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맥은 워낙 혈압이 낮기 때문에 정맥 군데군데에 판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C는 그 전에 정맥이라고 그랬죠. 자, 정맥은 동맥과 비교했을 때 탄력이 좀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동맥은 심실에서 높은 압력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혈관벽도 두껍고 탄력성도 좋아요. 그래서 이 디귿에 대한 설명은 정맥이 아니고 동맥이 되어야 해.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단원. 자, 물질의 특성 부분에서는 7번 문제를 보겠어요. 자, 그래프는 어떤 고체 물질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학생들이 계산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초등학교 정도의 산수 정도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계산이 문제가 아니고
과학에서는 항상 정의가 중요해. 정의에 의해 이해를 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니까. 그래서 새로운 단어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익힐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용해도. 용해도라는 것은 일정한 온도에서, 왜냐하면 온도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특정 온도에서 값을 알아봐야 돼요. 자, 일정한 온도에서 용매 100g, 중요합니다. 용매, 특히 물을 사용하죠. 물, 용매 100g 기준이에요. 100g에 그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이것을 용해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용해도는 단위가 따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용액의 질량은 용매 더하기 용질. 예를 들어 설탕물을 예로 들면 설탕 더하기 물의 질량이 설탕물의 질량이지 그 용액이야. 이거 분해. 거기에 들어있는 설탕의 질량만을 분자해서 그래서 용질의 질량만을 분자해 쓰고 곱하기 100을 하면 100분율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퍼센트 농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1번에 80도씨에서 이 고체 물질의 용해도는 자, 80도씨에서 자, 쭉 쫓아가면 이 곡선과 만나고 있죠. 자, 이 곡선을 용해도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자, 포화도가 80도씨에서는 150g까지 녹을 수 있다는 얘기야. 물 100g에. 근데 현재 250? 아니죠. 150이지 용해도는. 150g까지 녹을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2번에 A점이 현재 80도씨에서 용해도가 150인데 현재 왼쪽을 쭉 쫓아가면 100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100g밖에 안 녹아 있어. 그러니까 아직 포화가 안 된 거지. 이 상태를 불포화 상태라고 해요. 어쨌건 아직 충분히 녹아 있는 상태인데 자, 이 점의 용액을 40도씨로 냉각시키면 자, 이것을 온도를 떨어뜨린다는 얘기야. 온도를 낮춘다는 것은 어떤 점의 좌표가 있을 때 온도가 가로축이니까 자, 가로 방향으로 왼쪽으로 이동시켜 줘야 돼. 자, 그랬을 때 이 곡선과 만나는 점이 60도씨죠? 그러니까 60도씨의 용해도가 100이므로 현재 100g이 녹아 있는 상황에서는 60도씨까지 떨어뜨렸을 때 포화 용액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굳이 40도씨까지 떨어뜨릴 것까지는 없습니다. 자, 60도씨까지 냉각시키면 포화 용액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자, 곡선상에 있는 점은 포화 용액 상태이므로 여기까지 맞아요. 포화 용액 상태까지는. 근데 농도가 100%라고? 에이, 농도하고는 구별을 해야지. 자, 농도는 뭐라고?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라고 그랬지? 자, 그럼 예를 들어 60도씨에서 용해도가 100이야. 자, 그러면 이 말은 물 100g에 용질 100g이 녹아있기 때문에 용액은 200g, 용질은 100g, 그럼 200분의 100, 200분의 100 곱하기 100이 되거든? 근데 어떻게 100%가 돼? 100%가 되려면은 분자하고 분모가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용액 자체가 용질 더하기 용매인데 용매가 없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용질의 질량은 항상 분모의 질량보다 적기 때문에 농도가 100%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곡선에 있다고 농도가 100%인 것은 아닙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100도씨의 50% 수용액 200g은 자, 100도씨의 50% 수용액 200g을 20도씨로 냉각시키면 얼마가 속출되는가? 자, 100도씨에서요 50% 수용액이래 200g. 자, 그럼 농도가 50%가 나온 거잖아. 50%가 나오려면 용액의 질량과 용질의 질량의 비율이 2분의 1이 나와야 되죠. 그죠? 수용액이 200g이래. 그럼 용액은 200g이야. 분모가 200. 그러면 분자에 해당되는 용질은 100이 되어야 2분의 1이 될 수가 있지. 그래서 물 100g에 용질 100g이 있는 거야. 이 수용액 200g이라는 상태를 분석하면. 그러면 20도씨에서 그런데 용해도가 얼마예요? 30이지. 30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물 100g에 용질 30g까지밖에 못 녹아. 자, 그러므로 현재 100g이 있으니까 그 차이에 해당되는 70g만큼은 녹지 못하고 석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170g이 아니고 70g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5번에 60도씨의 포화 수용액 100g을
0도씨로 냉각시키면 석출되는 양. 이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60도씨의 포화 수용액 100g이래. 조심해야 돼. 용질도 아니고 용매도 아니고 용액이 100g이래. 근데 용해도의 정의는 뭐예요? 용매 100g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60도씨에서 포화 용액이면 용해도가 100이기 때문에 용매 100g에 그 요체 물질이 100g이 녹아있는 수용액 200g 기준으로 해야 돼. 이해됐죠? 그러니까 포화 수용액 200g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자, 이때 0도씨로 떨어뜨렸을 때에는 용해도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60도씨에서 용해도 100에서 10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 차이만큼 90g이 석출돼야 되거든. 자, 그런데 100g밖에 없잖아, 수용액이. 우리가 지금 계산한 것은 수용액 200g 기준으로 계산했거든요. 자, 그런데 아무리 양 자체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비율은 변함이 없어. 자, 그러므로 200g에서 90g이 석출이 되면 포화 수용액이 모든 건 다 똑같은데 양만 절반이잖아. 자, 그럼 비율은 항상 똑같은 것이니까 그 비율만큼 계산을 해야 돼. 자, 200g에서 90g이 석출되면 100g이면 절반이죠. 2분의 1이지. 용액이 2분의 1이지. 그럼 석출되는 양도 2분의 1, 45g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다음에 7단원 보겠습니다. 수권과 해수의 순환단원이죠. 그 중에서 6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6번에 표는 어느 해역 가의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 g이죠.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해역이 있는데요. 염분이 33psu, 퍼밀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PSU 33 있고요. 해수 1kg에 포함된 염류가 염화나트륨이 25.6, 염화마그네슘이 3.6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염분이 42psu, 염분이 좀 더 높죠? 더 진한 겁니다. 더 짠 물이 되겠지. 그래서 해수 1kg 속에 들어있는 염화나트륨의 양은 몇 g인가? 단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자, 먼저 정의부터 판단해야 돼. 정의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자, 먼저 염분. 염분이란 해수 1kg, 기준이 해수 1kg이야. 알겠지?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이게 몇 g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해수 1kg에 염류가 총 35g이 녹았어? 그럼 35psu 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뭐냐면 바닷물마다 짠물이 있고 묽은 바닷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황해의 바닷물은 좀 묽은 편이야. 염류가 적게 있어. 적게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대륙에서 강물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좀 묽어집니다. 그래서 바닷물마다 염분은 다를 수 있어. 하지만 각 바닷물마다 바닷물에 들어있는 염류들의 여러 종류들 있죠. 이런 여러 종류들의 비율이 있을 거야. 근데 그 비율은 어느 바다나 다 같다. 자,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뭘까요?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사실은 전 세계 바닷물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다 섞인다는 얘기지. 그래서 염분비는 항상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전체 염류의 양과 그 안에 들어있는 염화나트륨의 양의 비율은 염분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일정하다는 걸 이용하여 비례식을 세웁니다. 자, 33g에, 자, 염분이 PS33이니까 전체 염류 33g에 염화나트륨이 25.6g의 비율로 있어. 전체 중에 염화나트륨의 비율. 그러면 42psu 해수 1kg이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염류를 42g 하면 돼. 그래서 42g 안에는 염화나트륨이 얼마? 전체분의 염화나트륨, 전체 대 염화나트륨, 전체 대 염화나트륨. 이 비율이 같다. 이 B가 같다. 그렇죠? 비례식 풀면 됩니다. 자, 외항끼리 곱은 내항끼리 곱이 같죠? 그래서 33 곱하기 x는 25.6 곱하기 42 해서 양변을 33으로 나눠주면 x값은
25.6 곱하기 42 나누기 33. 계산하면 32.581818 이렇게 쭉 진행이 돼요. 자, 근데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라 했죠? 하나, 둘. 자, 8에서 반올림을 하면 6이 될 겁니다. 그죠? 32.6.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8단원. 자, 열과 우리 생활 문제는 이 8단원에서는 6번을 보겠습니다. 너네들이 그래프를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자, 6번에 그래프는 온도가 다른 두 물체 A와 B를 접촉시켰을 때 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A하고 B가 애초부터 온도가 달랐어. A는 몇 도씨? 60도씨. 자, B는 10도씨였어요. 뜨겁고 상대적으로 차가워요. 자, 두 물체를 접촉시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먼저 정의를 좀 알아보면은요. 온도하고요, 열하고요, 열의 이동하고 열평형에 대한 단어 뜻을 먼저 체크를 해야 돼. 항상 문제를 풀고 고난도 문제를 풀려면 그 단어 뜻이 흔들리면 안 돼. 항상 그것부터 먼저 정리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기울이세요. 자, 첫 번째, 온도. 온도란 자, 물체의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그냥 수치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온도 자체가 열은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많고 적은가를 보기 쉽게 수치로 표현한 거죠. 보통 도씨를 쓰는데 도씨는 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물이 얼 때와 물이 끓을 때 그때의 수치를 0과 100으로 놓고 100등분을 한 것을 우리는 도씨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온도는 열이 얼마나 많고 적은가를 수치로 나타내는데, 근데 열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에너지죠. 자,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근데 열 에너지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물질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거든. 근데 그 입자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안 움직이는 것 같아. 하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 딱딱한 고체 물질이라 할지라도 고체를 구성하는 입자도 사실은 움직여. 막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제자리에 이렇게 부르르 떨다거나 뭐 이렇게 빙글빙글 회전한다거나 그런 운동을 하게 되어 있어. 자, 그런데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열 에너지가 많다. 입자 운동이 둔하면 열 에너지가 적다라고 구별을 하거든. 자, 그렇다면 온도라는 것은 즉 입자의 운동이 얼마나 활발한가 그 정도를 표시한 수치이고요. 자, 열의 이동이라는 것은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을 합니다. 에너지 함량이 다르지. 자, 이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 에너지가 이동을 합니다. 열은 항상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이동한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접촉을 해. 그래서 열이 이동을 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온도는 같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같아져서 물체의 온도가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상태. 자, 이것을 열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죠. 열평형 상태에서 온도가 같아져서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이지 입자의 운동, 즉 에너지 상태죠. 입자들이 운동을 그럼 안 한다? 그건 아니에요. 온도가 30도씨, 예를 들어 여기서 30도씨에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30도씨라는 온도가 있는데 어떻게 입자 운동을 안 할 수가 있어? 온도의 변화가 없는 것 뿐이지 입자 운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기억에 열은 A에서 B로 이동한다. 맞죠?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그 다음에 니은에 10분 이후에 자, A와 B의 입자 운동은 멈춘다? 아유, 멈출 수는 없어요. 멈춘다는 것은 절대 온도를 의미해. 나중에 배우겠지만 아닙니다. 자, 10분 후에 열평형 상태에 있는 것 뿐이지. 그죠? 그래서 A와 B의 입자 운동이 터지는 것이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다음 디귿에 10분이 될 때까지 A는 온도가 떨어져, B는 온도가 올라가. 그럼 A는 에너지를 잃고요. B는 에너지를 얻는 거야. 자, 그런데 항상 에너지 보존에 의하면, 보존 법칙에 의하면 어떤 놈이 에너지를 잃으면 그만큼 얻는 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잃는 에너지와 얻는 에너지는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외부에 손실이 없다고 했을 때 A와 B 사이에서만 열의 이동이 있다면 A가 잃은 에너지와 B가 얻은 에너지는 언제나 같아. 알겠죠? 열량은 같습니다. 자, 그래서 C가 되면 온도 변화가 없죠? 열평형 상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리을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